안녕하세요. 주식시마론 권미란입니다. 올 연말 미국은 역대급의 비싼 크리스마스 쇼핑 시즌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CNN에 따르면 높은 물가 상승률과 임금 인상, 노동력 부족,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미국 내에서 식료품과 패스트푸드, 가전제품 등의 대다수의 소비재 가격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지출이 줄지 않고 있어서 미국의 소비자들이 가격이 올라도 소비할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CNN은 올해가 가장 비싼 연말 쇼핑 시즌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전미소매협회는 연말 특수 소비 전망에서 올 연말 소비가 지난해보다 8.5%에서 10.5% 증가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증가율 8.2%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소비 증가율과 소비 금액 모두 역대 최대의 치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에 대한 연말 소비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수출 때문인데요. 리딘 투자증권에 따르면 미국 연말 특수와 우리나라 12월 수출이 상관계수가 0.76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연말 반도체, 자동차, IT 하드웨어 등의 국내 수출주들이 실적 가시성이 높아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해할 수 있는 주제 오늘도 마련했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첫 번째 주제를 확인하시죠. 미국 증시 신고가, 국내 증시 상대적 약세. 오늘 미국 장과 우리 장을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증권 이희권 지점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장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저항을 느꼈던 부분을 간밤 미국 장의 신고가 경신과 함께 우리가 이 저항선을 좀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선 오늘 장에 대해서 한마디로 설명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오늘 장만 네. 놓고 본다면 다소 좀 거칠게 표현하자면 꼴찌들의 반란. 왜냐하면 그동안 잘 가던 2차 전지 그리고 뭐 메타버스, NFT에 관련된 게임주, K 컨텐츠 종목들이 쉬면서 그 바톤을 바닥에 있었던 IT, 반도체 그리고 거래량과 거의 수급이 없었던 쪽으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러한 상승이 이 프로그램 위주의 수급, 비차익, 그러니까 차익 거래에 의한 수급이라면 사실 조금은 이게 추세를 가져가기 힘들기 때문에 과연 추세를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본다면 지금 올라오는 종목들 그렇다면 꼴찌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겠습니다만 지금은 오늘 장만 봤을 때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네, 반도체주가 어제 반도체 10월 고정 가격의 10% 가까운 상승이라는 악재를 확인하고 나서 이틀 연속 올라서 어쨌든 이 반도체주 시장에 대한 심리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최악은 좀 지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악재가 있음에도 어쨌든 올라가는 건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기계주가 오늘장 강세를 보여주는데요. 두산마켓이 현재 6%까지 강세를 보여줍니다. 미국의 인프라 투자 법안에 대해서 아직은 재료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쨌든 시장 저항선을 뚫으면서 여러 기대 심리가 좀 확산되고 있는 모습들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어쨌든 미국 장과 비교를 하면 우리 장은 아직은 발이 좀 묶여 있습니다. 이러한 것의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어제 신고가를 돌파했다기보다는 계속 신고가 추세였죠. 조정을 받을 때도 크게 조정을 받지 않고 그리고 이미 신고가 상황에서 거의 발산에 가까운 그런 강한 상승세를 펼치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아침은 따라갔다가 오후에는 밀렸다가 아침은 따라갔다가 오후에는 밀렸다가 코스피, 코스닥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일봉상 양봉보다는 음봉 그러니까 시가보다는 종가가 낮은 음봉을 많이 형성했거든요. 그만큼 미국에 비해서 약한 모습 보였는데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강한 3대 지수 모두 신고가를 냈기 때문에 이런 따라가는 흐름을 보이지만 그간의 흐름은 오늘의 상승이 그간의 이런 투자자분들의 불만, 아쉬움을 씻기에는 깨운치 않은 아직 상승이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에 대한 원인을 추려본다라면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 지금 강세장은 작년 코로나의 가장 큰 피크 때인 3월부터 거의 시작됐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강세장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가격이 많이 오르면 오를수록 밸류에이션 부담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 이 밸류에이션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실적보다 향후의 실적을 기대해 줄 수 있는 종목 쪽으로, 섹터 쪽으로 슬림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섹터의 슬림화, 종목의 슬림화는 이 국내 한 마켓에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글로벌 시장, 그리고 이 금융 시장 전체로 봤을 때 주식, 뭐 채권, 상품 이런 시장 봤을 때, 그리고 주식 시장 안에서도 안전 자산과 비안전 자산 이런 봤을 때도 포트폴리오의 슬림화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슬림화에서 일부 선택받은 일부 종목 섹터 같은 경우에는 그 상승세 미국과 동조화 현상이 이루지만 90% 이상의 종목과 섹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밸류에이션 부담을 더욱더 높일 만한 수급이 유입되고 있지 않은 게 원인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전 신고가들과 지금 신고가가 조금은 차이점이 있는 게 네. 먼저 미국의 신고가를 지금 테슬라가 독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테슬라가 2% 내지 3%만 상승하면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은 7%, 8%씩 막강한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테슬라가 상승 추세만 유지하고 있더라도, 또는 테슬라에 관련된 좋은 뉴스만 나타나더라도 국내 2차 전지 업종의 상승세가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어제와 오늘 이렇게 테슬라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2차 전지 업종, 오늘 셀업체는 강한 모습 보이고 있지만 지난달에 비해서 굉장히 약한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이는 개인적으로 저는 두 가지 의미를 해석해 봅니다. 이 주가의 현상은 많은 요소들이 결합하기 때문에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생각은 계속 해보고 유추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다라면, 지난주 천슬라와 우주산업 시간에서도 제가 언급드렸다시피 네. 지금 테슬라의 상승은 이 전기차 하드웨어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기보다는 자율주행, 이 AI에 대한 소프트웨어에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제 테슬라의 상승도 이런 그 인공지능에 대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더욱더 밸류에이션을 부과하면서 주가가 올랐거든요. 때문에 기존의 테슬라의 상승이 단순 전기차가 많이 팔린다 였다라면 그의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국내 기업들이 함께 상승을 보였는데, 이제는 이 하드웨어 전기차 판매도 있지만 여기에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그리고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이 더 부각되어서 좀 차별화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더불어서 지금 그 테슬라가 정말 전 세계 그 자동차 시장뿐만 아니라 산업계에서 갑 오브 갑이 되다 보니 그 갑 오브 갑에 속하지 못한 이 탈락되는 그런 업체들, 그리고 눈치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업체들의 피해 또는 그 눈치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 NFT에 관련된 발언들도 NFT가 아니라 그 인산철이죠. LFP, 인산철에 관련된 그런 발언들도 국내 3원 개 그 2차 전지 업체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로 생각되고 있고요. 결국 이 테슬라가 만들어내는 신고가를 우리나라 업체들이 따먹을 만한 과실이 없는 상태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 연말이 되면 될수록 부담스러운 대주주 양도세 문제. 이는 아무래도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주가가 많이 내려 있는, 주가가 오르지 않은 종목보다는 이 연초에 비해서 주가가 바닥에서 2배, 3배 이렇게 오른 종목들일수록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부담, 그런 매물이 더욱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해서 그간 잘 가던 종목들은 이제 더 이상 그 밸류에이션의 한계를 느껴서 미국처럼 쉽게 치고 가기 힘든 상황이고, 그나마 쌌다고 볼 수 있던 시크리컬 종목들,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시크리컬이죠. 이 D램 같은 경우에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다소 아쉽지만 저도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이제 국내 주식 못하겠다. 세금을 더 내더라도 해외 주식 해야지. 내가 왜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 이렇게 발버둥 치고 있냐, 이런 그 한탄을 많이 듣는데, 네.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지만 지금 이러한 현상들이 싸지만 더욱더 싼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고, 비싼 시장을 더욱더 비싸게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는 아예 이 게임 체인저를 될 만한, 우리가 배당 수익률이 기존과 다르게 확 올라간다라든가, 네. 또는
MSCI에서 조금 신흥국 지수에서 또는 선진국 지수로 편입된다라든가 이런 요인이 있다라면 분명 국내 밸류에이션 이 할인을 할증시켜 줄 만한 요소는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네, 정말 그 시장을 주도하는 혁신 기업이 미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 2010년 그 전에 있었던 끔찍했던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의 그런 많은 나스닥 기업들이 엄청나게 몸집을 불린 것이 바로 그 혁신이라는 DNA 때문일 텐데요. 또 이제 금리나 테이퍼링에 대해서 긴축 쪽으로 가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되는 쪽만, 혁신하는 쪽만 더 몰리는 그런 자금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이런 현상들을 봤을 때 지금 시장의 투자 심리는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높다고 봐야 될까요? 회피 심리가 높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이게 좀 항상 궁금하더라고요. 지금을 리스크 오프라고 봐야 될지 리스크 온이라고 봐야 될지. 리스크 오프라고 봐야 되죠. 지금 환율도 오늘 그 지수의 상승에 비해서 환율도 이제 그닥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도 아니고 이 리스크 온과 리스크 오프를 반반으로 가져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리스크 온 50, 리스크 오프 50 이게 아니라 리스크 온 이 외에는 이러한 조건을 갖춘 것 외에는 대다수 다 리스크 오프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뭐 공격적인 성향이냐 뭐 방어적인 성향에 따라 다른데 지금 시장에서 뭐 산타랠리도 기대할 수 있지만 미국 시장 자체도 몇몇 섹터들의 이 상승세가 흐르는 상황이고 지 양극화가 계속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이 양극화를 줄일 만한 자연스러운 가격에 의해서 양극화를 줄일 만한 이런 원인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많은 기업들이 하반기에 뭐 지난해 워낙 실적이 좋았던 부담감도 겪고 있고요. 여기에 원자재 가격 상승, 아까 제가 오프닝 멘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임금 인상, 물가 상승률, 노동력 부족, 공급 차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와중에 테슬라가 엄청난 독주를 보여주는 것은 지금 시장에서 그 혁신을 인정받았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이것을 이익원 지점장은 단순한 전기차 기업이 아닌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 자율주행이라는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시장이 점수를 주고 있다, 밸류에이션을 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 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리비안이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테슬라가 너무 비싸니까 리비안을 사는 건 어떨까 이런 식으로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일단 미국장에서 특히 테슬라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장에 너무 걱정 없이 돈이 그냥 스스로 막 벌리고 있으니까 너무 느긋하게 시장 좀 훈훈하게 바라보시는데 리비안 상장이 테슬라에 미치는 영향 있을까요? 글쎄요, 없을 것 같은데 뭐 리비안이랑 전기차 네. 그리고 리비안이랑 테슬라 이거를 좀 개념을 크게 해서 내가 많이 오른 걸 못 사니까 2등주, 3등주를 사겠다라는 생각은 저는 잘못된 것 같아요. 많이 오른 걸 못 산다라고 해서 적게 오른 걸 사면 만약 1등주, 대장주가 빠지면 2등주, 3등주는 버티기 쉽지 않습니다. 더 많이 빠질 수도 있고요. 때문에 내가 이 섹터에 대한 상승을 컨빅션을 가지는데 가격이 부담스럽다라면 이는 대장주에 대해서 분할 매수로 접근해야 되는 거지 대안을 찾는 건 조금 저는 올바른 투자 전략은 아니다고 생각되고 있고 테슬라와 리비안을 본다면 저는 테슬라가 만약 그냥 하드웨어 만드는 전기차를 팔아서 마진을 남기는 그런 회사다라고 하면 지금 밸류에이션은 너무나 버블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시장은 굉장히 똑똑하죠. 전기차 그 하드웨어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아니라 이 자율주행이 됐을 때 산업을 통합할 수 있는 플랫폼 가장 지금 안드로이드나 애플 그 생태계보다 더 큰 플랫폼을 독식하는 이 플레이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가능성이 실현이 되었을 때는 지금 밸류에이션보다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줄 거고 이익 또한 더 가파르게 붙겠죠. 때문에 이 전기차는 이 자율주행으로 가기 위해서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기 위해서 전력 소모가 많기 때문에 자율주행을 위해서 내연기관보다는 전기차가 더 적합하기 때문에 전기차가 가는 방향인 거지
전기차가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때문에 리비안이 어떻게 지금 자율주행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업데이트를 못해서 그 자세히 말씀 못 드리는데 그러한 상황이 아직 그 선두주자를 잘 따라가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면 이거 못 사기 때문에 저거 살 거야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시선은 단순히 전기차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자율주행을 보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아마존이 20% 지분을 갖고 있는데요. 리비안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조달 목표 금액이 10조 원 정도인데 10조 원 조달이 되면 앞서서 2010년대 이후에 이만큼 규모로 자금을 조달한 기업이 알리바바 그리고 우버 뭐 페이스북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만큼의 어떤 자금 조달이 가능합니다만 또 시장에서 단순한 전기차 기업이라면은 어느 순간은 밸류에이션을 좀 비싸다고 인식을 할 수도 있다라는 점과 또 테슬라는 좀 더 밸류에이션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여력에 대해서 본다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대 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아까 프로그램 쪽에 단순한 차익 매수로 인한 상승이었을 때는 단발성의 상승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지금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혁신 기업, 성장 기업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좀 관망을 해야 될까요? 일단 펀더멘탈적인 그리고 수급적인 두 가지 요소로 나눠보겠는데 수급적인 요소는 지금 그 매도 같은 경우에 이런 대주주장도세에 대한 매물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반면인데 매수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간헐적이에요.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간헐적이고 들어올 때도 특정 섹터에 한번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 유입 유출이 연속적이지 않고 섹터에 대해서도 연속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 비해 아쉽지만 이런 추세적인 상승 장세보다는 수단매적인 장세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상승하는 종목, 상승하는 섹터를 눈에 확인을 하고 네. 이거 오르네, 가네 라고 해서 따라잡으면 그 다음날 또 연속성을 가지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장세예요. 때문에 이 순환매 장세에서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추격해서 오르는 걸 따라 사는 그런 그 전략보다는 오히려 이런 시장에서 다소 소외받고 있고 전일 시장에서 소외받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며칠 소외받던 종목들이 지금 강하고 또 그 며칠 전에 소외받았던 그런 종목들은 그 더 전을 돌이켜 보면은 강했던 그런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네. 때문에 이런 오르는 종목들을 따라 사기보다는 오히려 반대의 기다림의 전략이 필요한 순환매 장세인 것 같고요. 못난이들의 반란을 기다려야 되겠군요. 네, 못난이가 반란할 때까지. 근데 반대로 네. 뭐 그 기존에 강하던 종목들이 오늘 차익 실현 나오는데 네네. 시장이 다시 이제 또 색깔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오늘 그런 팔았던 종목들이 아쉬울 수가 있죠. 때문에 조금 포트폴리오로 기다림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결국 그 홀딩 이 보유를 위해서는 저는 미국 시장이 힌트를 준다고 생각해요. 네. 미국 시장이 비싼 시장이 더 비싸지고 있죠. 그리고 네. 미국 시장에서도 비싼 종목이 더 비싸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시장을 봤을 때도 싼 종목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싼 건 분명히 메리트가 있죠. 싸다는 거는 이게 그 기대 수익률을 떠나서 당장 간다를 떠나서 확실한 바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리스크가 크지 않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장점입니다. 하지만 이 흔하냐 또는 귀하냐를 봤을 때 지금 시장에 싼 것들은 조금 흔한 반면이고요. 그리고 비싼 것들은 이 싼 것들에 비해서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비싼 종목들이 실적으로 보여줄 때, 펀더멘탈로 보여줄 때 이 비싼 건 정당화되어 있거든요. 예. 과거에는 비싼 것들이 그냥 주가 플레이 수급만으로 끝나버렸는데 이제는 비싼 종목들이 한 개, 두 개 분기씩 실적을 보여주고 그 나타난 실적과 현금을 통해서 캐펙스 투자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이는 미래 2년 뒤, 3년 뒤의 실적을 당겨서 주가를 반영시켰는데 이 주가에 맞는 실적을 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정말 잘 가다가 고점 대비해서 10%, 20% 빠졌다고 해서 이거 끝났어. 이제 내가 안 산 걸 잘했어. 이런 게 아니라 밸류에이션이 비싸진 종목들이 더 비싸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실제로 돈을 버는 섹터들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제
빠진다고 해서 다른 섹터를 찾아볼 것이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 힘태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섹터라고 제가 보는 것들이 메타버스, NFT, 블록체인, 지금 위메이드가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네. 저는 그 메타버스 그리고 NFT에서 가장 확실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리고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 하이브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위메이드보다 하이브가 더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세요? 영속적으로 그리고 이 유행이 지나갔을 때 2년, 3년, 5년, 10년의 유행이 지나갔을 때 꾸준히 그 느리지만 추세를 유지할 기업은 하이브라고 생각해요. 이 유행이라는 게 사실 어떠한 그 컨텐츠, 어떠한 컨텐츠나 어떠한 게임, 어떠한 요소들이 성공을 했을 때 그 성공한 요소들에 대해서는 프리미엄을 확 줄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유행이 꺼졌을 때 다른 포트폴리오가 있냐를 봤을 때 그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잘 갖추고 있고 갖추어 나가고 있는 기업이 하이브라고 생각되거든요. 쉽게 생각해서 얼마 전에 그 조회 공시 나왔는데 부인했었죠. 하이브와 두나무 간의 지분 수합. 저는 그게 하이브가 정말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두나무의 그 재무제표를 보니 영업이익률이 90%가 넘어요. 두나무뿐만 아니라 빗썸도 영업이익률이 네. 90%가 넘거든요. 영업이익률이 90%가 넘는 거는 사기 같대요. 농담 삼아. 어떤 네. 게임 기업에서 봤습니다. 네. 유명한 게임인데 그 게임 기업이 영업이익률이 93인가 뭐 네. 이렇게 높게 나온 게 그건 있더라고요. 정말 이제 네. 유지하는 인력 그리고 서버 외에는 들어가는 돈이 없다라는 거고 이 제조업의 한계는 매출액이 커지기 위해서는 그 매출액에 맞는 원재료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영업이익 레버리지가 엄청나다는 거죠. 저는 과거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영업이익률이 제일 좋았을 때 50% 수준도 와 이건 정말 대단하다 싶었는데 아예 시장의 상식을 파괴하는 수준의 이익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90%씩 나타나고 있죠. 전일 미국에서도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달러와 유사한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면 대다수 다 코인만 생각하시는데 코인은 블록체인의 일부일 뿐이지 이 가상화폐조차도 블록체인 일부일 뿐이지 블록체인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때문에 앞으로 비트코인이 오른다 빠진다가 아니라 이 블록체인 NFT를 이용할 플레이어들은 거래소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거래소 입장에서는 두나무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뭐 굉장히 제가 그 존경하는 그 선배님께서 이런 표현을 써주시던데 그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이 많으면 많을수록 돈을 벌잖아요. 두나무나 이런 빗썸 입장에서는 카지노예요. 너 여기서 뭐 도박을 해라. 근데 테이블이 많으면 많을수록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예요. 그 테이블을 하나 둘씩 더 놓고 있는데 한 번은 JYP랑 테이블을 놓고 하나는 하이브랑 놓고 하나는 놓고 이 지금 위메이드 이렇게 이 블록체인의 거래소를 필요로 하는 플레이어가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지분 수합 통해서 하나 둘 놔주면 거기서 또 이득을 챙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왑이 만약 성사된다라면 하이브도 굉장히 이 비싼 지분이지만 더 비싸질 수 있는 지분을 싸게 획득한다고 볼 수 있고 만약 지금 위버스 같은 경우 저도 계속 실시간으로 들어가 보는데 위버스와 위버스 마켓이 있을 거예요. 위버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입점되어 있는 뭐 BTS라든가 뭐 다른 가수들의 뭐 쉽게 얘기해서 이 SNS 그리고 뭐 일상 동영상 같은 것들을 구매 내지 구독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켓 같은 경우에는 굿즈를 살 수 있는데 이 위버스 플랫폼 자체가 메타버스의 초기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런 NFT 시장에 올라오는 것들 보면 네. 분명히 가격은 형성되고 거래는 되지만 굳이 저거를 저 그림을 내가 안 사도 된다라는 생각 필요하고 왜 사냐라는 생각이 아직까지 들거든요. 근데 만약 이 위버스에 입점해 있는 그런 이 제작사들 그리고 BTS의 NFT가 나온다라면 그런 굿즈가 아닌 NFT 나만 소장할 수 있는 이런 NFT가 나온다라면 메타버스 플랫폼 시장에서도 잡을 수 있고 이 컨텐츠 시장에서도 하나의 컨텐츠
유한된 컨텐츠가 아니라 영속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라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하이브가 그 털을 잘 닦아가고 있다라고 생각되고 있고, 하이브랑 두나무는 지분 수합을 아직 안 한다는 건가요? 한다는 건가요? 시장에서는 그 할 거다라고 해서 기사가 나왔어요. 네. 요즘에 그 기사를 보실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기사는 단독 기사? 네. 앞에 단독이라고 뜨는 기사들은 주의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 단독 기사가 나와서 하이브에서 이 부인을 했지만 그 부인한 내용을 보면 완전한 부인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지금 하이브 입장에서 이 메타버스에서 돈을 벌기 위한 NF를 창업하기 위해서는 네네. 거래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거래소가 이 1위 거래소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시장의 기대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메타버스 NFT 블록체인은 지금 당장 비싸지만 저는 테마로 봐야 될 건 아니다라고 계속 강조드리겠고, 네. 또 최근에는 조금 재미없지만 K 컨텐츠 같은 경우에 재미없었던 주된 이유가 그 지리산에 너무 기대했던 것보다 CG도 불안전하고 흥행에 실패했기 때문에 A 스토리를 비롯해서 뭐 뉴라든가 J 콘텐츠리 이런 기업들이 고점 대비해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CG가 불안정해서 그런가요? 그 위즈윅 스튜디오나 덱스터 같은 이런 그 VFX 기업들은 더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VFX 기업들은 CG를 담당할 것뿐만 아니라 메타버스라는 가상현실에서 캐릭터를 구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때문에 만약 이런 기업 이 K 컨텐츠 자체가 앞으로 이 오징어 게임 한 발로 끝나는 테마성이라면, 그리고 실적을 못 본다면, 밸류에이션을 못 이끌어낸다라면 덱스터나 위즈윅 같은 기업들이 저렇게 주가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오히려 이렇게 조정 시 매수, CJENM 같은 경우, J 콘텐츠리 같은 경우에는 조정 시 매수 관점에서 바라보겠고, J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차기 신작, 이 지옥일 거예요. 아마 그 지옥 신작도 기대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특징주를 다루면 그 특징주들이 막 그 양봉을 만들어내고 상승세를 올라가고 막 보이고 있죠. 근데 그런 종목들, 이 종목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이러하고요, 저러하고요 라고 들었을 때 수급도 들어오고 거래량도 트이고 있고 양봉을 나타내고 있고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사고 싶어져요. 근데 그때 사면 앞으로 더 지금 올랐다고 해서 이 오른 것들이 앞으로의 더 상승을 보장하지 않거든요. 때문에 지금 같은 순환매 장세에서는 따라가는 매매보다는 정말 잘 갔던 종목들이 이 바닥을 지키는 그런 매매가 저는 옳다라고 생각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20% 정도 빠진 게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바닥에서 본다면 2배, 3배씩 오른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봉에서 봤을 때 부담스럽지 주봉, 월봉상은 이 주식이 갈 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여주고 있고, 이번에 이 2차 전지 섹터를 펀더멘탈적인 요소보다는 조금 수급적인 요소가 많이 누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한번 그 과밸류에이션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라면 그 과밸류에이션은 해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양도세 매물 소멸 구간에서는 이 구간에 진입한다라면 다시 2차 전지가 갈 때 이 이야기가 나올 때 사기보다는 이런 그 양도세 매물 수급적인 부담이 완화되는 구간에서는 산업의 방향성을 보고, 저는 22년, 23년뿐만 아니라 24, 5년까지도 봐야 될 섹터, 이 속도의 문제이지 방향성은 계속 열려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네. 오르고 나서 관심 가지기보다는 빠지고 다른 사람이 관심이 없을 때 관심을 가지는 것이 맞지 않냐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테슬라를 비롯해서 여러 자동차 브랜드들이 전기차 시장에 진출하면서 LFP 배터리를 도입한다라는 소식에 따라서 배터리주가 조정을 받습니다. 특히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에 들어가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까지 더해지면서 배터리주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하락, 수급적인 요인들로 인한 하락을 이용해서 매수할 시기는 반드시 잡아봐야 되겠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이 배터리주 연말까지
한번 잘 지켜보시면서 저점을 어디에서 잡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판단해 주셨고요. 성장주죠. 뿐만 아니라 또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성장주, 이런 무형의 자산 IP와 팬덤을 갖고 있었던 기업이 이제는 디지털 자산으로까지 범위를 넓히고 있는 그런 하이브, 그리고 K 컨텐츠 가운데서는 VFX보다는 CJ ENM, J 컨텐트리 같은 드라마를 잘 만드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전략 세워봤고요. 두 번째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바이오 섹터 기회 혹은 위기. 바이오주가 여름에 꿈틀하면서 시장에서 좀 기대를 모았었고요. 그리고 이익원 지점장님이 이제 매주 화요일에 출연을 해주시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지금도 질문 주시면 저희가 다음 주라도 꼭 소화를 하겠습니다. 항상 소통하는 방송을 추구하는 이익원 지점장님. 네, 지난주에 바이오주에 대해서 리뷰를 해달라는 그 댓글을 보셨죠? 네네. 예. 바이오 섹터 왜 이렇게 재미없나요? 그리고 지점장님께서 강조해 주신 IQ어 왜 이렇게 재미없나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AS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먼저 시장 대비해서 바이오 섹터가 굉장히 재미없죠. 저도 바이오 섹터를 몇몇 종목들을 계속 장기 보유하고 있는데 너무 재미없어요. 이 거래량도 없고 오를 때마다 팔고. 먼저 원인을 분석해 본다라면 네. 펀더멘탈적인 요인. 이 2015년 그 한미약품이 대규모 라이센스 아웃을 했을 때 그때는 바이오에 대한 정말 장밋빛 현상이 있었습니다. 당장 돈을 벌진 않지만 미래에 가서 3년, 4년, 5년, 6년 뒤에는 돈을 벌 거라는 기대감, 그리고 그때 가서 만약에 돈을 벌진 않더라도 돈을 벌 거라는 가능성, 현실성이 과거에 비해서 더 높아질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었어요. 근데 막상 지나고 나보니 벌 것이라는, 그리고 성공할 것이라는 정말 파이프라인이 끝이 아니라,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파이프라인이 정말 약이 되어서 이 약이 팔려서 돈이 되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데 그게 나타나지 않았죠.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한미약품, 헬릭스미스, 바이로메드죠. 그리고 신라젠, HLB, 그 당시 주주들의 기대, 그리고 관계자들의 굉장히 이 장밋빛 전망, 네. 그리고 굉장히 주가를 붐업시키는 이러한 요소들이 결국 지나고 나 보니 임상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돈이 되는 건 하나도 없는 상황이 펼쳐졌어요. 그래도 언젠간 나오겠죠.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신약이요. 네, 그건 네. 너무 불확실한 기대를 갖고 있는 네. 걸까요? 일단 그런 상황 가운데 네. 성장 산업도, 바이오가 성장 산업이지만 성장 산업의 전부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같은 섹터들도 있었고, 친환경 같은 섹터들, 그리고 NFT, 이런 메타버스에 관련된, 과거에는 성장 산업이라고 한다면은 바이오가 절대적이었고 대표적이었는데 이제는 성장 산업 중에서 바이오가 절대적이고 대표적이지 않습니다. 성장 산업을 이끌 만한 그 산업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네. 문제는 그 산업들이 돈을 벌고 숫자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때문에 일각의 투자자들은 바이오는 사기다라고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결국 주가가 올라가는 것들도, 주가가 오르는 것들도, 이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테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이 이러한 요소에 의해서 영업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돈을 번 기업들,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일부 백신이나 CMO 기업들 제외하고 신약업체 중에서는 아직까지 미미한 상황이거든요. 네. 때문에 이러한 그 실망감이 계속해서 옮겨가고 있고요. 이러한 실망감 가운데 아무래도 펀더멘탈이 불안하면 기준이 되는 게 없죠. 예를 들어서 시크리컬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오르내림이 있더라도 이 밸류에이션이, 역사적 밸류에이션이 5배 내지 6배다. 그러면 그 5배 내지 6배에서 더 빠지기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될 만한 실적, 펀더멘탈 없다 보니까 이게 30% 빠지든 50% 빠지든 이 밸류에이션에 하단이 없거든요. 그런 가운데 수급적으로 공매도가 집중되다 보니 아무래도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에 공매도가 많이 집중되죠. 이 공매도에
때문에 수급적인 쏠림, 치약이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습니다. 뭐 이게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더라고요. 저도 어제 오프닝 멘트를 준비하면서 증권사 리포트들을 쭉 보다 보니까 ETF 쪽의 움직임을 보면은 최근에 시장에서 어떤 쪽을 트렌드로 보는지를 알 수 있는데 올해 두각을 나타낸 것이 뭐 블록체인, 전기차, 신흥국 인터넷 기업, 중국의 인터넷 기업 하락하면서 좀 자금 많이 들어왔다고 하고요. 또 사이버 보안, 우주 이런 것들인데 부진했던 ETF는 클라우드 컴퓨팅,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관련주 안 좋잖아요. 그리고 헬스케어 쪽이 미국이나 글로벌에서도 ETF의 자금 유입이 좀 최근 멈춰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바이오주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부진한 이유, 다른 성장주들의 기대나 또 실적 가시성이 높다라는 걸로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 다른 전문가분께도 이런 질문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 이제 두 번째 주제 정리를 해봐야 될 텐데 이런 질문 똑같이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2의 셀트리온은 어떤 종목이 될까 바이오 내에서 이런 질문 제가 드려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이 이렇게 실적이 나오면서 진짜 글로벌적으로 잘 팔리는 신약을 개발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바이오 기업은 어디일까? 라고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네네. 예. 당연히 제 마음속에 꼽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으시죠? 있죠. 네. 믿음이 있는 종목이 있으시죠? 나름대로. 그럼요. 그거는 회사의 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제가 네. 직접 데이터를 확인해야 돼요. 그 데이터를 확인하고 이게 진짜 약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약이 됐을 때 기존에 나와 있었던 약이냐 또는 기존에 안 나와 있었던 약이라면 기존의 약보다 얼마나 우수성이 있느냐 이러한 것들을 데이터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지금 바이오 섹터 전체에 대해서 굉장히 그 싸잡아서 매도를 하고 있는 안 좋은 시각,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사실 그럴 만도 합니다. 몇몇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그런 비유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태어난 또는 이제 유치원생한테 너는 대통령이 될 거라는 것을 확신시키는 그런 밸류에이션을 부과하고 있거든요. 이미 그 당시 때는 뭐 유치원 입학만 하면 다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그런 밸류에이션을 다 투자를 다 했었는데 지나고나 보니 다 각기 상황이 다른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너무 과한 시기였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정말 제 갈 길을 잘 가고 있고 데이터로 검증된 기업조차도 그런 함께 도매급으로. 도매급으로 취급받고 있어서 저는 조금 안타까운 모습인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바이오니까 성장성을 줘 이게 아니라 바이오 섹터 내에서 정말 데이터로 보여주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옥석을 가려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고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돈을 버는 그 순간이 되면 바이오든 어떤 섹터든 이 밸류에이션에 나타나는 구간이 생기거든요. 그럼 이게 싸냐 비싸냐를 모르던 시기에서 싸게 되는 바이오가 싼 구간에 들어서게 됩니다. 네. 저는 그렇게 될 종목들로 꼽아본 것이 앞서 말씀하신 그 질문에 저의 답으로 될 만한 종목들이 유한양행, 오스코텍 그리고 아이큐로 꼽고 있는데요. 네. 먼저 유한양행이랑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의 파이프라인입니다. 얼마 전에 그 레이저 티닙 임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 레이저 티닙 임상 결과를 확인하고 그 다음날 오스코텍이 상한가를 갈 줄 알았어요. 어떠한 결과였냐 하면 네. 그 이미 이 폐암 치료제에 관련된 이 내용인데 폐암 치료제에 대해서 이상에서 ORR 100%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이 폐암 치료제에 대해서 이 레이저 티닙을 복용을 하고 ORR 100%라는 것을 완치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환자들이 네. 다 완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환자가 다 완치됐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환자가 다 폐암 환자죠. 폐암 환자. 폐암 환자는 누구나 이걸 접종했을 때 다 완치가 됐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그 폐암 환자 이상 A에서 이 폐암 환자 같은 경우 다 완치가 된 상황이고 이번에 나온 임상 결과에서는 기존 폐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타그리소라는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라는 약을 복용하고 있었어요. 약을 맞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 타그리소 같은 경우에는
이 효능은 좋지만 이미 그 효능 자체도 레이저 티닙과 타그리소가 유사하게 나타났습니다. 일부에서는 레이저 티닙이 더 높았고요. 타그리소가 내성이 생긴 그런 환자들은 약이 도저히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타그리소의 약을 쓴 사람들, 약에 내성이 생긴 사람들에게도 ORR이 30%에서 40%가 나타났거든요. ORR이 20% 이상만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더 이상 약을 쓸 게 없고 그냥 죽음만 기다리시는 분들, 타그리소가 더 이상 듣지 않는 분들한테 40%라는 건 굉장히 큰 수치거든요. 그리고 이 기존의 타그리소를 쓰시다가 내성이 생긴 분들이 더 이상 타그리소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백금 치료제를 썼었어요. 근데 이 백금 치료제의 효능이 0%였습니다. 타그리소를 쓰고 백금 치료제를 써서 내성이 있는 효과가 없었던 환자들에 대해서도 이번에 이 레이저 티닙이 ORR이 20% 이상 나왔거든요. 이는 효능이 전혀 보이지 않던 약물이 없었던 시장에서 20%에서 40% 가량,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서 제가 머릿속에 있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 네. 이게 약품이 없었던 시장에서 이제 약품의 효능을 임상 데이터로 보여준 겁니다. 때문에 저는 이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의 이 레이저 티닙이 약이 될 것이라는 것, 상업화가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굉장히 낮게 하고 있고요. 이미 국내에서는 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상업화가 되었죠. 네. 그리고 약이 없었던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FDA에서 굉장히 빠르게 신속 허가해 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는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이 하는 것이 아니라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의 레이저 티닙을 라이센스인 해간 얀센이 주도적으로 FDA에 허가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간의 문제이지 분명 FDA 신속 허가를 통해서 오스코텍과 유한양의 레이저 티닙은 약이 된다. 그리고 약이 나왔을 경우에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타그리소의 내성을 가진 환자들에 대해서 분명히 침투율이 빠를 것이고 타그리소를 대체할 수 있는 그 침투율도 빠를 것이기 때문에 실적으로 보여주는, 돈을 버는 것을 보여주는 기업이 될 거다라고 생각돼서 단지 주가가 주가가 오르지 않는 것 때문에 저는 주식을 팔 이유는 없다 생각합니다. 만약 지금 주가보다 주가가 반토막 났더라도, 반토막 난 상황이더라도 임상에 실패를 했거나 이게 약이 안 되는다는 생각이 있다면 지금보다 2분의 1 상황에서도 팔아야겠죠. 근데 그게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주가가 안 오른다는 이유만으로 이 종목들을 저는 팔기에는 임상 데이터가 너무 아깝다. 결국 시장에서도 옥을 봐줄 것이다 생각되고 있고, 다음 종목은 아이큐어인데요. 네. 아이큐어 제가 3, 4년 계속 말씀드린 거고 저도 3, 4년 동안 계속 들고 있는 종목이에요. 만약 이 종목이 임상에 실패를 했더라면 저는 주가가 얼마든 간에 매도를 했을 겁니다. 근데 임상에 성공을 했어요. 네. 그 도네페질, 기존의 이 전 세계 1위 치매 치료제인 도네페질을 먹는 약에서 붙이는 패치제로 바꾸는 것을 성공했습니다. 임상을. 그리고 한 달 전에는 성공한 것뿐만 아니라 이미 공장 가동 준비도 다 된 상황이고, 예.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패치제를 셀트리온이 사주겠다라는 그런 계약 공시까지 나온 상황이에요. 이는 파이프라인이 약이 되었고 이 약이 팔리기 일보 직전까지 간 상황인데 네. 주가가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물론 아직 그 식약처의 품목허가 나지 않았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 도네페질 시장이 2천억 시장이기 때문에 뭐 밸류에이션을 아직 부여 못할 수도 있는데, 식약처의 품목허가를 받고 그리고 글로벌 임상을 진입을 하는 그 시기가 오면 지금 밸류에이션이 산출해지는 구간에 오는데 이 주가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아이큐어의 주주총회를 3번 내지 4번 찾아갔습니다. 상장 이후에 주주총회는 제가 다 찾아갔는데 기관 투자자의 입장으로서 또는 개인 투자자의 입장으로서 다 찾아갔는데 대표이사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파이프라인을 준비해서
파이프라인을 임상을 성공시켰고 그리고 계약까지 따냈는데 주가가 안 오르는 거를 나보고 어떻게 하겠느냐. 굉장히 좀 무책임하다고 들릴 수 있겠지만 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 이 주가가 반영을 해줘야 되는 건데 제가 만약 임상 주가를 오르내린다라는 걸 말씀드리지 않고 임상 성공이 된다 안 된다 이걸 말씀드린 건데 임상은 맞았는데 주가가 틀린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상황이죠. 때문에 특정 기간만 놓고 본다라면 틀릴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 임상 성공이라는 공시가 정말 그런 가능성도 생각해봐요. 그 공시가 회사 측에 잘못된 거짓 공시가 아닌 고서야 돈을 벌 때쯤 이게 우리 약국에 풀려서 실제 치매 환자들이 패치를 붙여서 돈을 벌 때쯤에는 지금의 가격은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큐어의 도내 폐지 패치제는 글로벌 임상은 아직 전인가요? 네. 아직 전이고요. 그 유한양행의 레이저 팁은 글로벌 임상 3상 착수했다고 여름에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임상 혹은 국내 임상 완료가 됐거나 임상 결과를 기다리는 많은 약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결과가 좋은데도 주가가 안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이 주가가 싸게 느껴지는 시점이 분명히 도래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럴 때 그런 바이오주들이 반응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면서 투자할 필요가 있겠다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레이저 티닙 관련한 유한양행 그리고 오스코텍 그리고 도네페질 세계 최초 패치용 치매 치료제 아이큐어까지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미래 그려봤습니다.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시작 오늘 장은 상승세 계속 이어가면서 좋은 마무리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 양호하게 전개되는데요. 내일은 또 어떨지는 내일장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해드린 내용들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은 FOMC 회의 진행 상황들을 좀 알 수 있겠네요. 오늘 장 마감 잘하세요. 고맙습니다.